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인문환경입니다. 자연환경과 다르게 인문환경은 인간에 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이용해 왔는지 인구, 도시, 산업, 교통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네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도 여전히 단어가 어렵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인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구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인구가 몇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인구는 몇이냐? 서울의 인구는 몇이냐? 이런 식으로 나라나 지역의 사람 수를 나타낼 때 인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은 뭐냐면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남자, 여자는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냐, 나이는 몇 살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작은 수로 표현하면 어떤 구성인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알려주는 글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중 50명은 여자고 50명은 남자다. 즉 반반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100명 중 14세 이하 유소년층은 14명이고 65세 노년층은 13명이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이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산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50명. 여기 수도권 땅을 보면 비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수도권에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날 때 사람은 2년에 1명 정도 죽고 있다. 따라서 2년 뒤의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2015년 거잖아요. 지금 올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지금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적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낸 이래로 최초로 인구가 줄었다고 해요. 지금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줄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려면 출산이 늘어나면 되겠죠. 근데 요즘 출산율이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꼴찌예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 대비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프는 지금 한 학급의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63년에 한 학급에 6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2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귀하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현상을 저출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았잖아요. 이걸 알아보려면 여러분 부모님 형제자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형제가 없거나 많으면 한 명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오남매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세대가 좀 비슷하니까. 여기 사진을 보세요. 이게 부모님 세대 옛날 학교 교실이거든요. 한 반에 6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던 어른들이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거든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많아지면, 즉 이제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노인분들은 은퇴를 한 경우가 많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이들이 번 돈으로 세금을 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일을 하는 젊은이들보다 노인이 많아지면 젊은이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하는데 고령화도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인구 비율 중에 노년층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18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2026년이 되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구 피라미드 보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가로축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세로축은 나이입니다. 나이. 예를 들어서 1960년대 0세에서 4세 남자아이는 약 10% 정도 인구에서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한눈에 인구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1960년대 한번 볼까요? 노년층, 장년층에 비해서 유소년층이 상당히 많죠.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세대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볼게요. 젊은이들 인구가 많죠. 이제 조금씩 노인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90년대 인구 피라미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적절하죠. 2018년 피라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년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노년층은 늘어나는 반면 아이들은 굉장히 적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인구 그래프에 변화를 줄 정도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이대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여기 있는 적은 사람들이 청장년층이 되고 이대로 올라가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그래프거든요. 2040년대 이제 여러분이 한참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때 이렇게 노년 인구 비율이 확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말고 인구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인구 분포와 인구 밀도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인구 분포는 쉽게 말해서 인구가 어떻게 퍼져 있느냐,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살고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살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구 밀도는 일정한 넓이 안에 인구가 얼마나 모여 있냐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밀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1967년 그래프인데 인구 밀도가 빨간색으로 갈수록 높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될수록 인구 밀도가 낮은 거거든요. 인구는 약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여기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오히려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곳이 있죠. 여기 지금 분홍색이었는데 노란색이 되고, 차이를 보면 서울은 이제 1제곱킬로미터 반경 안에 16,000명이 살고 있는데 강원도는 9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런 현상 때문에 뭐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서 곧 그 지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도시에 인구가 몰려 있다는 것은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밤에 찍은 건데 아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불빛이 번쩍거리겠죠. 여기 수도권하고 대도시들 불빛이 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분포 지도랑 비교해 보면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불빛이 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지금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뭐 부산이라던가 대구 이런 광역시들도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광역시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광역시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내에 있는 기능을 주변으로 이렇게 분산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료를 얻을 수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공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태백산 공업지역, 여기가 이제 원료가 생산되는 곳이라서 바로 생산을 하기 위해 이 근처에 공장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구미 지역은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섬유 관련 산업들이 많이 발전했었는데 이때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즉 이제 외국에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해안가에
공업지역이 발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죠. 이 지역들에 뭐 철강, 자동차, 조선 같은 산업들이 몰려있고 또 바로 이제 물건을 들여오고 팔 수 있도록 항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공업지역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고 충청 공업지역은 이제 연구소와 대학교가 있어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업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역의 모습도 많이 변했는데 대표적으로 책에는 지금 인천의 모습과 포항의 변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인천에 염전이었는데 여기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답니다. 여기는 포항 작은 오촌이었는데 지금 여기 제철 산업단지로 만들었네요. 진짜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교통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발달은 얼마나 편리하게 지역을 오고 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예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3시간이면 김천까지밖에 못 갔대요. 근데 요즘은 3시간이면 부산까지 가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KTX 고속철도를 타봤는데 와, 신세계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무궁화 열차만 타다가 KTX 타보니까 와, 진짜 세상이 편해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KTX가 2004년에 생겼는데 저는 이제 2020년에 처음 타봤습니다. 아직 없는 지역도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교통 발전의 역사를 보면 우선 1970년대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서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됐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루 만에 못 가는 곳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선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우리나라 발전 속도가 진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아직 발전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네요. 이제 우리가 배운 인구, 도시, 산업, 교통, 발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연관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발달을 하게 된다. 또 발달을 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럼 또 발달하게 되고 사람이 모인다. 또 사람이 모이면 발달을 한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인구가 모여서 도시를 만들면 사람들 편하게 다니라고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공장 짓기 좋고 물건 팔기 좋다 보니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는 계속 커지고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문환경까지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회 5학년 1학기 일단은 정리를 다 해봤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삘 받으면 다른 단원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